비는 오후 내내 멈출 줄을 몰랐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공동묘지는 빗물에 잠긴 듯 축축했고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의 발길이 거에 끊긴 묘력 한쪽에서 한 소년이 서 있었다. 박준서는 검은색 비닐 우비를 여며 쥐고 있었다. 몇 번이나 꼬맨 흔적이 남아있는 우비는 이미 방수 기능을 잃어 빗물이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다. 운동화 안은 흠뻑 젖어 발가락이 감각을 잃은 듯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작은 봉분과 그 앞에 놓인 낡은 무비에만 향해 있었다. 박소련. 무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며 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종이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 그는 봉투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무비 앞에 내려놓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준서는 무릎을 꿇었다. 지늘기 바지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마를 차가운 땅에 대자 그제야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나 합격했어. 목소리는 떨렸고 빗소리에 묻혀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서울대 유대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던 거잖아. 준서는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나 못 갈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쥐어짜지는 듯 아팠다. 등록금도 기숙사비도 아무것도 없어. 장학금도 보호자가 없다고 다 거절당했어.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무지의 풍경은 흐릿해졌다. 준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간 공장에서 돌아와도 늘 웃으려 애쓰던 얼굴.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부드러웠던 손길. 엄마, 나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잔디 위를 밟는 묵직한 구두 소리였다. 준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누군가 지나가려니 생각했다. 이 비오는 날의 묘지를 찾는 사람은 드물었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그러나 발소리는 멈췄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백발은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준서의 앞에 놓인 서류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합격 통지서, 그리고 그 위에 서명이 찍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글자.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아이가 너나? 낯선 저음의 목소리였다. 권위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칠지는 않았다. 준서는 순간 겁이 나 서류를 다시 폼에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여긴 제 엄마 뭐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묘비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박소련.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쥔 채로 굳어졌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너 이름이 뭐지? 박준서요. 노인은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매, 빗속에서도 또렷한 시선. 노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오래전 자신이 외면했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면 대단하구나.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다. 근데 못 가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다. 에이.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돈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어릴 때 떠났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지? 3년 됐어요.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이미 익숙해진 상처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준서의 머리 위로 내밀었다. 이거라도 쓰거라. 준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손수건이 아니라 노인의 검은 우산이었다. 그는 우산을 준서 쪽으로 기울여주고 있었다. 비를 다 맞으면 감기 든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준서는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노인은 우산을 거두지 않았다. 이 아이 혼자 두기엔 비가 너무 세구나.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묘지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비가 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노인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잠깐만. 그는 다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라.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서울대에 합격한 건 내 힘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더 큰 상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비서와 함께 돌아섰다. 검은 우산이 다시 펼쳐졌고 세단의 문이 열렸다. 차가 서서히 무지를 빠져나갔다. 준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그는 다시 무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방금 그 사람 이상했어. 빗속에서 무지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준서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구명그룹 본사 빌딩 38층 회장실에서는 장강현 회장이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년이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여자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그의 딸, 장소연이었다. 회장님, 자료 준비해드렸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장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박준서라는 이름의 소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성적표부터 자립생활 기록, 각종 장학금 신청서와 거절 통지서, 그리고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 사본까지. 이 아이, 고아로 자랐더군요. 어머니는 사망, 아버지는 행방불명.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장강현의 눈빛은 흔들렸다. 도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지? 파악 중입니다. 최근 서울로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라 접촉한 정황도 있고. 장강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백도연.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목 뒤가 싸늘해졌다. 20년 전 그가 감히 자신의 딸을 데려간 남자. 가난하고 무책임하며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남자. 그는 장소연을 설득했지만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딸과의 인연을 끊었다. 연락을 차단했고 그녀의 이름을 가족 등록부에서 지웠다. 그건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말의 체념이기도 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건 그 결정이 딸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렸는지였다. 회장님, 지금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장강현은 서서히 눈을 떴다. 회색 눈동자에 새로운 결의가 스며들었다. 이 아이, 준서, 내 손으로 지켜라겠다. 이 장소연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김 실장은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박준서는 그날 이후로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새벽 4시에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듯 독서실로 향하는 루틴. 서울대 입학이 결정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었고 그는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다. 등록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 은행 대출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기업 장학금도 떨어졌다. 그는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한국의료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혹시 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후견인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보다 더 큰 정적이 준서의 가슴을 때렸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는 책상에 엎드렸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나? 그때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박준서 학생 맞습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하나 장학재단의 관계자입니다. 준서 군의 사련을 전해 듣고 특별 심사 없이 면담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부학동에 있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요. 네, 가능한 빠르게 결정해야 하기에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있었다. 믿기지 않는 기회였다. 그는 곧 가슴을 진정시키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혹시 진짜 장학금이면 갈 수 있어. 정말 갈 수 있어. 다음 날 그는 수트를 빌려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주소는 강남의 오래된 건물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낯선 남자가 그를 맞이했다. 랑복을 입은 사내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서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처럼 보이는 방에 들어서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서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백도현.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이전보다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준서라, 잘 지냈니? 준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 1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기, 왔어요. 도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서야, 내가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 들었다. 자랑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서는 단호히 말했다. 됐어요. 그런 연기 지금 와서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다. 진심이야. 너를 위해 마련한 자리야. 너 대학 보내고 싶어. 정말요. 준서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제 이름으로 대부업체랑 계약했어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냉각되었다. 준서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다 들었어요. 이게 당신의 도움이요. 그 순간 도현의 뒤에 있던 양복 남자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박준서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장학재단이 아니라 덜이었다. 지금 그는 또 한 번의 위기 앞에 서 있었다. 회의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박준서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렸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작스럽게 무거워졌고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은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출입을 막고 있었다. 준서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재빨리 시선을 아버지 백도현에게 돌렸다. 이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백도현은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내버렸다. 진정해, 준서야. 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예, 문을 잠그고 사람들을 배치해요. 예, 제가 모르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죠. 준서는 테이블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백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알아.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런데 내가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 내 이름이면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백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을 찌푸리며 앉아 있다가 급기야 소리쳤다.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난 내 엄마한테도 버림받았고 이 세상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가진 그 합격증이 그게 돈이 될 수 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마가 아빠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요. 준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말끝이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은 거 아세요? 아빠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그 순간 백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체념이 그의 얼굴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회의실 한쪽 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걸음걸이에서부터 권위와 냉정이 묻어났다. 준석군, 반갑네. 나는 장민철이라고 하지. 장민철.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박준서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이 방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내가 여기에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는 내 조카였지. 내가 아는 장소연은 아주 강단 있고 자존심이 셌던 여자야. 그런데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장민철은 웃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무표정한 담담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가난했기 때문이지.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거든.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벌어들일 수익을 우리와 공유하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어. 당연히 내가 직접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어. 준서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계약서 위에는 이미 백도현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 대리 서명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내가 지금 널 위협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지.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서울대 의대는 물론 이후의 경력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반대로 서명하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서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장민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일을 떠벌린다면 넌 살아남기 힘들 걸세. 서울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좁거든. 순간 준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위협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준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왜 저예요? 그냥 제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장민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넌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너 같은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투자처거든. 그 말은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준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서명 안 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워졌다. 장민철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뒤돌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넌 결국 내 어머니처럼 될 거야. 자존심 하나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 말이 박준서의 내면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준서는 더 단단히 굳어졌다. 그가 그 방을 빠져나온 건 그날 밤 늦게였다.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오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거리로 뛰쳐나오며 그는 겨우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심. 그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았다. 첫째, 그들은 그를 도구로만 여긴다는 것. 둘째, 그를 진짜로 걱정해준 단 한 사람은 우산을 씌워줬던 그 노인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 구명그룹 회장 장광현은 이미 다음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바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울 청담동 구명그룹 본사 38층. 장광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새벽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손에 쥔 지팡이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박준서 군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시 인력을 따돌렸습니다. 비서 김 실장의 보고에 장광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 다쳤나? 현재로서는 신체적 피해는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광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감췄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수많은 이기와 협상을 견뎌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밀어낸 딸, 그 딸의 아들, 그 아이가 살아온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 아이를 또다시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다. 민철이 움직였군. 장광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장민철, 그의 아내의 동생, 즉 그의 처남이었다. 그룹의 핵심 재무이사로 오랜 세월 신뢰를 받아왔지만 그의 야심과 탐욕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내 딸을 파괴한 장본인이야. 이젠 손자까지. 장광현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오래전 장소연과 백도연의 관계를 조사했던 자료와 민철의 개입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진실을 꺼내들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제는 그때처럼 외면하지 않겠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장광현은 전화를 받아 들었다. 회장님, 민철 이사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경영권 이양을 검토하자는 안건입니다. 이양. 장광현은 비웃듯 웃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철은 슬슬 권력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 생각했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광현은 창밖의 빛을 바라보다가 결단의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를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거라. 며칠 후 마포의 낡은 고시원 앞, 박준서는 한 손에 봉대를 감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빠져나오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메고 고시원을 나섰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길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익숙한 차였다. 뒷좌석 창문이 열리고 장광현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타거라. 준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구명그룹 별장.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회장이 가족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닫혀 있었던 문이 다시 열렸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장광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은 솔직해지려고 한다. 그는 천천히 오래된 상자를 꺼내놓았다. 상자 안에는 장소연이 어릴 때 쓴 편지, 대학 시절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입으로 들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그날 묘지 앞에서 보여준 서류를 봤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너를 마주한 순간 확신했다. 장강현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내 어머니를 버렸다. 집안의 재먼, 경영권, 명예, 그런 허상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지.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너는 혼자가 되었어.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고통 속에 저 혼자 있었는데 예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장강현은 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손을 떨며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고 다시는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을 가진 너를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기회를 받은 것 같았지.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차문이 흔들렸고 머나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장광현은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어 준서 앞에 내밀었다. 이건 고명그룹의 신탁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문서다. 너를 내 유일한 후계자로 지정하는 문서. 준서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그룹을 절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은 셈이다. 누군가를 제대로 믿어보는 것, 제대로 사랑해보는 것 내가 원한다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생각이다. 하지만 장강현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너의 선택이야.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난 이번엔 너의 뜻을 우선할 것이다. 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장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을 줄게.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민철이 움직이고 있어. 그 말과 함께 장광현은 벽장 안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꺼냈다. 장민철과 백도연이 나눈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다. 거기엔 음성으로 된 치명적인 증거가 있었다. 이게 그들의 실체다. 널 팔아넘기고 날 쓰러뜨리려는 그들의 계획. 준서는 그 녹음을 들으며 천천히 손을 쥐었다. 목에 걸린 감정은 다시금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고명그룹 본사 임시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장민철은 비서진과 함께 긴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분했으며 움직임 하나하나에 확신이 실려 있었다. 회장님 건강 상태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 언론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시점이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흘려라.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듯 체계적이었다. 장민철은 오랜 시간 장강현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후계, 투자, 법률 모두를 장악하며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절대 권력. 그리고 박준서. 그 아이의 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는 기서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 아이가 나타나면 회장에게 접근하기 전에 정리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같은 시간 서울 일과 고명그룹 별장. 박준서는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장광현 회장이 내민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되풀이해 들었다. 그 속에는 장민철의 냉정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그 노인만 쓰러뜨리면 끝이야. 박준서, 걱정 마. 아버지라는 작자가 처리할 거야. 애 하나 사라진다고 누가 관심 갖겠어.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결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생명,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지켜야 할 미래. 다음 날, 장광현 회장이 병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 VIP룸으로 향하자 박준서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병원에는 이미 구명그룹에서 고령한 의료팀이 도착해 있었고 민철의 측근으로 보이는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장광현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고 준서는 로비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 순간 낯선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가 약봉투를 바꿔치기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약이었지만 조제된 이름이 미묘하게 달랐다. 준서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잠깐만요. 이거 회장님 약 아닌가요? 간호사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누구시죠? 회장님 보호자입니다. 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 병원에서 조제된. 그럼 같이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보죠. 회장님 진료 중이시니까. 간호사는 결국 자리를 떠났고 준서는 약봉투를 병원 약제실로 들고 들어갔다. 검사 결과 그 약에는 혈압 안정제가 아닌 근육 마비 성분이 미량 섞여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장광현 회장이 복용 중인 심장약과 상호작용 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었다. 의사는 소리를 질렀다. 이건 의도적인 약물 조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더 확보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서는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백도현은 통화 너머에서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준서라, 미안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대신 하나만 물을게요. 뭔데? 아버지는 절 팔아넘긴 게 후회돼요. 긴 침묵,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 후회돼. 미친 짓이었어. 널 그렇게 만든 것도, 내 엄마를 그렇게 떠난 것도. 난 다 망가진 인간이야. 그럼 지금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장민철이 회장님은 죽이려 해요. 그리고 저도요. 그 증거를 잡으려면 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해요. 백도현은 잠시 숨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 사본과 녹음 파일이 있어. 내가 그걸 쓴다고 생각해서 따로 챙겨놨지. 그거면 장민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어디 있어요?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다음 날 아침, 구명그룹 본사,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장민철은 어둡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고 회의실에는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장광현 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서면 보고서만 해람될 예정이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철은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경영권 승계를 제안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임원들은 망설였지만 대부분의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안건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박준서가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와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임원들은 놀라며 웅성거렸고 장민철은 눈을 부릅떴다. 누가 여길 허락 없이 들어오랬나? 저는 박준서입니다. 장광현 회장의 손자이며 장소연의 아들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회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철은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준서는 태연하게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곧 회의실 안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민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준서는 일용가치가 끝나면 사라져야 해. 회장은 오래 못 버텨. 그 노인만 제거하면 그룹은 내 거야.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멋멋은 자리를 뜨려 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를 들었다. 장민철은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장광현이 조용히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아이 말이 맞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떨렸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나는 박준서를 내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리고 그 순간 구명그룹의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구명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여전히 얼어붙은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장광현 회장의 등장과 폭로, 그리고 박준서의 존재 선언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은 사건이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민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 계획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 폭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고 준비된 증거에 의한 것이었다. 민철이는 즉시 해임 조치하고 사내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사관리 라인을 재정비해라. 장광현 회장은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고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다시 회장 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박준서는 그런 회장을 묵묵히 바라봤다. 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뚜렷한 감정은 책임감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의 중심으로 들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구명그룹, 비밀 후계자 박준서 공개, 장소영 아들의 기한, 내부 고발로 권력 암투 드러나, 장민철 구속 수사, 서울대 의대생이 재벌 후계자, 진실과 의혹 사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고 박준서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며칠째 유지했다. 가난한 소년이 알고 보니 재벌 손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출생의 비밀이라니. 진짜 한국스럽다. 하지만 피해자였잖아. 음모에 휘말리고 혼자서 다 이겨냈다고. 그래도 결국엔 금수저였네. 불공평해. 박준서는 스마트폰 속 댓글을 조용히 내려보다가 꺼버렸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그 순간 병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장광현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보안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 민철도 검찰에 넘겨졌다.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지만 일기는 넘겼다고 봐야지.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아니었으면 저는. 장광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제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할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아. 준서는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이내 작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장광현의 얼굴에 오래간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젠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렵거든. 특히 너처럼 아직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받게 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장광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다. 내가 너무 늦게 전하게 되었구나.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에 흐릿하게 남은 손글씨. 펜촉이 눌려진 흔적 속엔 살아있는 감정이 있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믿을 거야.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너의 마음은 누구보다 빛나.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그 눈물 속엔 슬픔만이 아닌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박준서는 서울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명그룹은 그를 차기 이사의 멤버로 등재했고 공식적인 후계자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거부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앞으로도 의사의 길을 계속 걸을 예정입니다. 기업의 운영은 당분간 이사회에 맡기고 저는 장수원 재단을 설립하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이 선택은 또 한 번 여론을 갈랐다. 역시 진짜 실력파다. 금수저 안주하지 않고 자기 길 가는 모습 보기 좋네. 수하는 거 하나. 결국 다 가진 사람이 하니까 멋져 보이는 거지. 박준서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구속되었던 장민철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 불충분 및 건강 악화였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박준서는 알고 있었다.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민철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포의 한 지하실, 오래된 창고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더 움직이고 있었다. 백도현. 그는 폐건물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장민철이 남긴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다면 나와 손을 잡아. 백도현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엔 갈등과 욕망이 교차했고 눈빛은 다시 흐려져 있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박준서의 인생은 흔들릴 수도 있었다.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태풍의 눈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서울 마포구 늦은 밤. 박준서는 고시원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의 영상은 재생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흐려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수업 내용이 아니라 민철의 출소 소식과 아버지 백도현의 얼굴이었다. 며칠 전 한 언론의 짧은 보도로 장민철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준서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싸늘한 바람이 드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백도현이었다. 준서는 마지막 통화 이후 그와 연락이 끊겼다.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위험한 존재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 실장, 장광현 회장의 비서였다. 준서군, 지금 바로 볼 수 있겠나? 회장님께서 긴급히 뵙고 싶어 하신다. 강남구 도곡동, 장광현 회장의 개인 저택. 박준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저택 안에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거실에선 회장의 지팡이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아꼬나. 장광현은 약간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고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민철이 움직이고 있다.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도현이는 연락이 안 됩니다. 장광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람이 평생을 후회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도 마찬가지다. 소련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지. 이제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없어. 되려 내가 평생 너에게 갚아야 할 죄가 많지. 그는 서랍에서 랄른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건 금융재단의 후견인 지정 계약서다. 공식적으로 너를 내 법적 손자, 그리고 재단 공동이사로 등록하겠다는 문서지. 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명을 해야 너를 지킬 수 있다. 준서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도연 씨가 민철 쪽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며칠 전부터 도현 씨가 어떤 통장을 통해 자금을 받고 있었고, 오늘 밤 구명재단 본사 서버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그 시각 구명재단 본사 복도 끝 서버실 문 앞 한 남자가 검은 후드티를 쓰고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다. 바로 백도연이었다. 그의 손에는 보안 키카드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롭고 분명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장민철의 비서로 보이는 인물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의 데이터, 그리고 후견인 등록 문서까지 다 삭제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도현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은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박준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절 팔아넘긴 게 후회돼요. 그 질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강한 빛이 들어왔다. 멈춰! 박준서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도현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 그만해요. 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넌 여기 오면 안 됐어. 그래서요. 여기를 없애면 제 과거도 사라질 것 같아요. 난 널 지키고 싶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거죠. 또다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마우스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난 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내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엔 나 혼자 책임지려 했어. 책임은 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마주하는 거예요.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하겠니? 그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컴퓨터에서 손을 뗐다. 내가 가진 정보는 모두 너한테 넘기겠다. 민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돈이 오갔는지 그 안에 다 있어. 준서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 연민과 인간적인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다음 날 구명재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준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자료는 구명그룹 내 불법 거래와 외부 정치자금의 흐름을 밝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장민철 씨는 이를 은폐하고자 제 존재를 말소하려 했으며 내부 정보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USB를 공개했고 증거는 실시간으로 언론에 송출되었다. 한밤의 폭우로는 다시금 전국을 뒤흔들었다. 민철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백도현은 모든 죄를 자백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그러나 도현은 준서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뭔가를 지켜봤다. 박준서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묘 앞에 다시 섰다. 엄마,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이며 흩날렸다. 그 속에서 박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결심이 그의 마음에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그 지키는 길이 곧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연구동 오후 늦은 시간 박준서는 실험복을 입고 조용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강의와 실습을 마친 후에도 남아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 건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실험실 안의 정적이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며칠 전의 사건 이후 그는 언론의 중심에서 조용히 벗어나 있었다. 구명그룹의 이사회는 장민철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장광현 회장은 정식으로 박준서를 후계자로 지명한 뒤
경영권 대부분을 신탁 형식으로 재단에 넘겼다. 그동안의 파란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한 나날이었지만 박준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험을 마치고 실험실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다. 준서군, 잠시 시간 괜찮나? 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 병세가 악화되셨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야. 박준서는 말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 장광현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해숙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박준서가 병실로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구나. 할아버지. 준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말을 잇기 어려웠다. 장광현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내 손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준서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너를 흔들어 놓으려 할 거다. 저 준비되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장강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구명재단의 최종 계획, 아직 너에겐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계획이요. 장소연,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병원이란 이름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종합의료시설을 설립하려 했지. 하지만 내 반대로 무산됐어. 지금은 그 초안만 남아있다. 너에게 그걸 맡기고 싶다. 박준서는 그 말에 숨을 멈췄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그녀가 무엇을 꿈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게 어머니의 꿈이었나요? 그래. 그 아이는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연구소. 그게 장소연이란 사람이 남기고 싶었던 세상이었다. 장강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줘야 한다. 준서야, 넌 단지 공명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자 이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해. 박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렸다. 할아버지, 꼭 약속드릴게요. 어머니의 뜻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강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장소연과 똑같은 눈빛을 가진 소년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장강현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언론은 대대적인 보도로 그의 생애를 조명했고 구명그룹은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경영권을 사회 한원영 재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폼이 있었다. 박준서는 장례식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조문객을 맞았다. 그날 많은 이들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응원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박준서는 어머니의 무덤과 할아버지의 유해가 안치된 공동 묘역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한 무더기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장소환 기념병원 설립 계획서였다. 한 달 후 언론 보도. 박준서 1조 원 규모의 기념병원 설립 추진. 의료 사각지대 해소나서 재벌 후계자 아닌 진짜 의사가 되길 택한 청년. 장소연의 뜻, 아들 박준서 통해 현실로. 한국 최초의 완전 무상 의료시설 탄생이고 대중은 환호했고 동시에 수많은 논쟁도 일었다. 돈 많으니까 저런 거 하지. 그래도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는 거잖아.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그러나 박준서는 언론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이다. 병원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소연의 집, 소연의 병원으로 정해졌고 첫 삽을 뜨는 날 그는 직접 현장에 나섰다. 공사장을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이뤄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꾸던 세상. 그 순간 뒷걸음질 치던 현장 관계자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박 이사님, 이 도면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설계도 일부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내과 동쪽에 누군가 별도의 구조물을 넣으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공사팀 쪽에선 손댄 적이 없답니다. 박준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곳을 살펴보다가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무언가가 이상했다. 도면에 표시된 암호화된 코드, 그리고 거기에 적힌 약자 M&M C 홀딩즈. 그는 그 순간 다시금 어떤 어둠이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구명그룹 내부가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뿌리는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뿌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준서는 도면을 접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다시 싸움이 시작될 예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할 이야기였다. 서울 서초구 구명재단 신사옥 내부 회의실. 이른 아침 박준서는 재단 내 실무진들과 함께 소련의 병원 설계 도면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전날 발견된 도면 조작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건축 관련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각 도면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을 통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내부 침투가 확실해졌습니다. M&M C 홀딩즈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하청업체를 통해 구조 설계 일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M&M C 홀딩스 장민철 쪽과 연관 있는 회사죠. 확실하지 않지만 자금 흐름상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뿌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박준서는 손끝으로 책상 이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적은 무너졌지만 그 배후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백도현이었다. 준서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와 함께 낯선 소음이 들렸다. 어디 계세요? 서울 일각,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고물상 근처야. 민철 쪽 사람들이 날 다시 찾기 시작했어. 나 그쪽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지금 위치 정확히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폐공장 인근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한때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곳은 이제 완전히 버려진 듯했지만 안쪽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박준서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백도연이 상처 입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M&M C의 자금 흐름이야. 장민철이 감옥에 가기 전 해외로 뺀 자금들, 연결된 인물들, 재단 내부 인맥들까지 정리되어 있어. 어떻게 구하셨어요? 민철이 날 쓰레기처럼 다뤘지만 난 그 밑에서 오래 일했어. 결국 내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지 중요한 정보들을 내게 맡긴 적이 있지. 그럼 이걸로 내가 직접 공개해. 나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널 위해 처음으로 한 진심이 이거라면 나 그걸로 됐다. 박준서는 그를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손을 잡아본 기억도 등을 쓰다듬은 기억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현은 마지막으로 웃었다. 행복해라. 준서라. 서울시청 프레스센터 긴급 기자회견. 박준서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그의 뒤에는 소연의 병원 설립의 진실과 음모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천천히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자료는 단순한 건축 도면 조작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민간 의료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사적 자본의 침투와 구명재단 내부의 부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곧바로 스크린에는 자금 흐름도와 인물 연결 구조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M&M, 시홀딩주의 시술주가 장민철의 측근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단 일부 고위 인사가 해당 구조에 협조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가십이 아닌 공익 의료를 둘러싼 이권과 부패라는 민감한 주제였기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무상병원 설립을 막으려 했다고. 아직도 장민철의 손발이 남아 있었어. 박준서,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구명재단의 내부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병원 설립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후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주요 시공사들도 계약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너무 위험한 프로젝트가 됐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박준서는 거대한 덕 앞에 다시 한 번 홀로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후원금이 줄어도 다시 모으면 됩니다. 시공사가 빠지면 새로 찾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전화했고 미팅을 잡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닿았을까?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박 이사님, 저희 국제의료협회에서 소연의 병원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날 밤, 박준서는 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았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엄마, 세상이 아직 어두워도 전 이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겐 엄마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꽃착공요, 소연의 병원.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다음 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 부지로 향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끈을 조이며 공사 책임자와 손을 맞잡았다. 우린 반드시 이 병원을 완공할 겁니다. 공사장은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박준서는 알았다. 이번에는 어떤 어둠도 자신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 강동구 소연의 병원 공사 현장. 봄비가 가볍게 내리는 아침, 붉은 흙냄새와 함께 희망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박준서는 안전모를 쓴 채 철제 구조물 위를 오르내리며 진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속자도 고발자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공사 책임자인 정 부장은 옆에서 말했다. 박 이사님, 다음 주면 뇌벽 마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의료동은 예정보다 한 달 빠르게 완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 감동받아서 소연의 병원. 누구 엄마 이름이냐고들 묻더군요. 박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제 어머니입니다. 가장 따뜻했던 이름이기도 하고. 병원 착공 6개월 후 박준서는 소연의 병원 임시 사무소에서 첫 직원 공개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채용 기준에 있어 단순한 스펙보다 마음과 철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지원자들은 각자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과거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어떤 이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자세였다. 사람을 이력서가 아닌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 면접이 끝나고 박준서는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병원 건물은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당당히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구명그룹의 내부 고발자였던 한 전직 간부가 돌연 언론에 인터뷰를 하며 또다시 새로운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박준서 이사, 박 회장의 손자로 입증됐다는 공식 문서, 사실 일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연의 병원 설립에 사용된 자금 중 일부는 구명그룹의 특정 불법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언론은 다시 준서를 향해 몰려들었다. 영웅이었던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의심과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포털에는 다시 박준서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올랐고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믿었는데 이것도 수렸나? 이 정도 공격은 예상된 거 아닐까? 너무 뻔한 음모 같아. 진실을 밝혀야 해 어떤 방향이든. 박준서는 침묵했다. 억울함보다 앞섰던 건 필요였다. 그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상처는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병원 건설 부지를 찾았다. 거센 바람 속에서 미완의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마치 그 자신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존재처럼. 그 순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김 실장이 서 있었다.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간부를 배후에서 움직인 사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열사 이사 중 한 명입니다. 민철 쪽과 과거 거래 기록이 있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지치셨지요. 박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권력보다 더 어려운 건 진실을 지키는 일이라고. 왜 이제야 그 말이 무서운지 알 것 같아요. 김 실장은 가만히 그 옆에 섰다. 하지만 회장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지만 끝내 이긴다. 박 이사님, 진실로 가는 길은 계속 가야 합니다. 박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직접 언론 앞에 섰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박준서입니다. 장소련의 아들이고 장광현 회장의 손자이며 소연의 병원의 설립 책임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회계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사도 정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병원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숨길 것 없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고 그 안에 그 자신조차 몰랐던 실수도 담겨 있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소련의 병원은 단지 제 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런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람들은 또다시 준서의 진심을 보기 시작했다. 이 사람,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사과하네. 진짜다. 솔직함이 가장 강한 무기란 걸 다시 느꼈다. 소연의 병원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의 병원 개원일.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 환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 박준서는 개원식 연단 위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조용히 바라봤다. 소련의 병원은 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희망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누구나 고립돼선 안 됩니다. 이 병원은 그 증명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카메라는 그의 모습을 담았고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 청년이 세운 병원, 한국 사회의 방향을 묻다. 그리고 병원 1층, 가장 첫 번째 진료실에 작은 액자가 걸렸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너의 내일을 나는 항상 믿고 있어. 장소런, 그 글꼴을 바라보며 박준서는 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드디어 이뤄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없는 상처를 지나 진짜 내일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